오늘도 야단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유아라는 젊은 과부가 살았습니다. 유아는 일찍이 서방을 여의고 홀로 살아가고 있었지요. 다행히 집안의 재산이 넉넉하여 먹고 살 걱정은 없었습니다만 밤이 외로운 것이 문제였지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나이 30에 서방 잃고 독수공방 신세라니. 그렇게 일찍 갈 거면 밤의 재미는 왜 가르쳐주고 갔단 말이야. 아흐, 취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구나. 그리하여 매일 밤을 술로 달래던 유아는 하루는 이웃 김진사댁 잔치에 갔다 거하게 취하고 말았답니다. 비틀비틀 몸을 가누기 힘들었던 유아는 간신히 방을 찾아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김진사댁 머슴인 석대는 깜짝 놀라 불을 켰습니다. 그러자 웬 아리따운 여인이 석대의 다리를 베고 자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이구 놀래라. 불쑥 들어와서는 지금 뭐하는 짓이랍니까? 너무 술에 꼴은 유아가 그만 석대의 방으로 들어갔던 것이었지요. 기겁한 석대가 과부를 흔들었지만 도무지 깨어날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릎을 벤 과부가 일어나지를 않자 석대는 엉거주춤하게 앉아 있었지요. 그리고는 새근새근 숨을 쉬는 과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아니 이보세요. 거긴 건드리면 아니 되는데 말입니다요. 여인네가 잠결에 글쎄 석대의 성난 돌방망이를 장난감이냥 자꾸만 건드리는 것이었죠. 석대가 당황해서 과부를 밀쳤는데 그만 그 부드러운 살결에 손이 닿았지 뭡니까. 그러자 이놈의 가슴이 뭘 그리 놀랐는지 펄떡펄떡 뛰는 것이었습니다. 허참 이거 일어나지도 않고 어쩌면 좋담. 그렇지 않아도 석대는 한창 나이라 나무의 옹이구멍만 봐도 불끈불끈한 것이었죠. 그런데 양귀비 같은 여인이 제 발로 들어왔으니 견딜 재간이 있겠습니까? 마침 바깥엔 잔치가 파했는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조용했지요. 더 참지 못한 석대는 에라 모르겠다 그대로 올라타고 말았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무슨 팔자에 이게 웬 호사냐? 어쨌든 극락이 눈앞이니 이걸로 여한이 없구먼. 그런데 과부가 잠결에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흥얼거리며 석대를 재촉했지요. 덕분에 석대는 쇠도 뚫을 힘을 남김없이 쓰고 말았답니다. 아니, 여기가 어딘가요? 그제야 잠에서 깬 과부는 부시시 눈을 떴습니다. 근데 웬걸? 온몸에 찌뿌둥함이 싹 날아간 것이 너무나 상쾌했죠. 아이고 눈을 뜨셨습니까? 저는 이 집 머슴인 석대라 합니다요. 그리고 여긴 제 방입니다요. 무엇이? 자네 방이라고? 그럼 내가 여기 왜 있는 겐가? 일어난 과부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하기사 옆에 웬 잘생긴 청년이 있으니 놀랄만도 하겠지요. 어제 글쎄 제 방에 들어오셔서는 제 무릎을 턱 빼고 잠이 드시지 않았습니까요? 아, 그랬는가? 미안하구먼. 폐를 끼친 게 아닌지 모르겠구먼. 아닙니다요. 저는 진짜 정말로 좋았습니다요. 석대는 뭐가 좋은지 고개를 꼬벅거렸죠. 과부는 그냥 가려다가 갑자기 걱정이 확 몰려왔습니다. 혹시라도 머슴과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것이 동네에 소문이라도 퍼지면 어찌 고개를 들고 다니겠습니까? 아참, 어젯밤 일에 관해 부탁 하나 하겠네.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제 입이 삐뚤어져도 마님과의 일은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요. 석대의 시원시원한 대답이 펑 믿음직했죠. 어쩐지 의지할 사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해서 과부는 콩닥거리는 심장을 애써 감추며 나가려는데 석대가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저 마님, 왜 부르는가?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인데 혹시 또 뵐 수 있겠습니까요? 허락해 주시면 제가 아무도 모르게 찾아가겠습니다요. 석대의 말에 유아는 참으로 오래간만에 가슴이 콩닥거리는 것이었죠. 이제 보니 석대란 머슴은 참으로 잘생긴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몸이 어찌나 우락부락한지 사내다운 사내가 딱 석대를 두고 하는 말이었죠.
거기다 여인을 배려하는 매너까지 갖추었으니 그야말로 금상첨화였답니다. 좋네. 해가 지고 찾아오면 내가 술 한 잔 정도는 대접하겠네. 해에 감사합니다요. 그럼 꼭 찾아뵙겠습니다요. 그렇게 과부는 석대의 방을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밤은 참으로 오래간만이었답니다. 커다란 도끼에 찍혔는지 다리가 바들바들 떨릴 정도였죠. 해서 오늘 밤은 더 기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과부는 밤을 기다리며 술상을 준비했답니다. 드디어 해가 넘어가고 어두워지자 석대가 찾아오는 것이었죠. 이제 오는가? 아이고, 이게 다 뭡니까? 아주 거하게 한 상을 차려주셔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요. 자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 이것저것 솜씨 좀 부려보았네. 해에 감사합니다요. 그럼 한 잔 먹겠습니다요.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기울이다 보니 알딸딸하게 취기가 올라오는 것이었죠. 석대는 빨개진 과부의 얼굴을 보며 수작을 걸었답니다. 마님은 정말 어쩜 그리 고우십니까요? 처음 봤을 때 제 방에 선녀가 들어왔는 줄 알았지 뭡니까? 정말인가? 내가 아직도 그리 예쁜가? 정말이고 말고요. 저는 마님처럼 예쁜 분은 꿈에도 본 적이 없습니다요. 너무 그러지 말게. 오래간만에 칭찬을 들으니 내 참으로 부끄럽구먼. 아닙니다요. 부끄러워하는 마님도 정말 아름답습니다요. 그러면서 석대는 슬쩍 과부의 배곡 같은 손을 덥석 잡는 것이었죠. 그랬더니 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과부가 부끄러운지 고개를 슬쩍 돌리는데 석대가 떡하고 얼굴을 돌려놓았죠. 그러자 둘의 눈이 딱 마주보게 되었답니다. 마님, 오늘은 제가 마님께 잊지 못할 밤을 선물하겠습니다요. 그리하여 석대는 숨겨뒀던 본인의 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답니다. 과부는 오락가락 황천에 다녀오고 말았죠. 어젯밤에는 정신이 없어 몰랐는데 석대는 그 이름처럼 돌같은 사내였던 것입니다. 과부는 황홀함에 못 이겨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답니다. 자넨 어쩜 그리 사내다운가? 내 오늘 정말 죽는 줄 알았구먼. 제가 그리도 사내다웠습니까? 말도 말게. 내 오늘 먼저 떠난 서방을 보러 가는 줄 알았다네. 정말이지 한 번만 더 했다간 영영 돌아오지 못할 뻔했네. 그럼 안 되지요. 마님이 가버리면 저는 어찌 삽니까? 안 되겠습니다. 마님이 떠날 생각을 못하게 한 번 더 솜씨를 보여드려야겠습니다. 과부와 석대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마음도 잘 맞았지만 속궁합은 그야말로 천생연분이었죠. 그 뒤로 석대는 밤만 되면 과부의 집을 찾곤 했지요. 그날의 만남 이래로 과부와 석대는 하루하루가 즐거웠답니다. 아니 석대 그놈이 요새는 내게 눈길도 주지 않는구나. 어째 다른 여인이라도 생긴 걸까? 허나 모두가 즐거운 것은 아니었죠. 석대가 일하는 김진사댁 마님은 요새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매일같이 밤놀이에 빠진 김진사 대신 마님께 즐거움을 선사하던 석대가 요새 영냉냉했기 때문입니다. 이전 같으면 부르면 총알같이 달려오곤 했는데 요새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자꾸만 마님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만 보면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이 아무래도 따로 여자가 생긴 것 같구나. 의심은 점점 확신이 되었죠. 석대가 밤마다 집을 빠져나가는 것을 눈치챈 마님은 가슴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석대 내 이놈을 그냥. 아니지. 일단 어떤 계집이 붙었는지 알아봐야겠다. 그날 밤 석대가 김진사댁을 나서자 마님은 조용히 머슴 덕구를 불렀죠. 마님, 부르셨습니까요? 그래, 잘 왔다. 너는 오늘 나가서 석대의 뒤를 밟아야겠다. 가서 그것이 밤마다 누굴 만나는지 그리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오도록 해라.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제가 소상히 보고 오겠습니다요. 덕구는 험상궂게 생긴 데다 우락부락하고 힘이 세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었죠. 해서 날쌘 석대의 뒤를 쫓는 데에는 제격이었답니다. 덕구는 살그머니 석대의 뒤를 밟았습니다. 석대는 유아 과부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죠.
덕구가 주춧돌 아래 웅크린 채 염탐을 하니 집안에서 과부의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밤새도록 죽겠다며 끙끙 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석대와 과부는 아주 제대로 일을 치르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파악한 덕구는 날이 밝기 전에 마님에게 돌아갔지요. 그래, 석대 그놈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느냐? 제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요. 석대 그것이 요 앞에 홀로 사는 과부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집안에서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주 밤새도록 재미가 좋아 보였습니다요. 아니 못이 어쩌고 어째. 석대랑 과부가 둘이서 재미를 본다고. 덕구의 말에 마님은 질투심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이었죠. 도대체 자기가 그 과부보다 못한 게 뭐랍니까? 그런데 마님은 석대보다도 그 과부에 대한 증오가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필시 그놈의 과부가 석대에게 꼬리를 친 탓이렸다. 네, 이걸 그냥. 말이야 바른 말이지. 자기가 그렇게 죽은데도 눈길 하나 안 주던 석대가 웬 과부랑 놀아나다니요. 아마도 과부의 수작에 석대가 넘어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유아 그 요망한 것을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이대로 가다간 동네 사내들을 죄다 홀리겠어. 그러니 덕구 네가 날 좀 도와야겠다. 아이고 마님, 제가 뭘 어떻게 돕는단 말입니까? 그냥 석대 그놈이나 족치고 이쯤에서 그만하시지요. 감히 네가 내 말을 거스르겠다는 것이냐? 정녕 뜨거운 맛을 보고 싶은 게냐? 세경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 말대로 하거라. 그렇게 마님이 윽박지르는 통에 덕구는 울며 겨자먹기로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하여 마님은 덕구를 시켜 과부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한편 땀을 흠뻑 흘린 과부는 석대의 팔을 베고 누웠지요. 그러지 말고 덕구야, 너 김진사 댁에서 나와서 나랑 살지 않겠느냐? 내 서방 대접은 톡톡히 해주마. 아이고 마님, 머슴 주제에 서방 대접이 다 뭡니까? 내가 괜찮다는데 왜 그러느냐? 아닙니다요. 제가 마님 댁에 들어가면 주위 사람들이 전부 마님을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요. 그 꼴은 못 보죠. 그러니 지는 이렇게 가끔씩 마님과 술 한잔하면 됩니다요. 원참, 너는 속도 깊구나. 석대의 말에 과부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리하여 과부와 석대는 지금처럼 가끔씩 만나 황홀한 밤을 보내는 것으로 만족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였습니다. 과부가 홀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장지문이 스르륵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석대냐? 오늘따라 왜 그리 조용히 들어오는 것이냐? 과부는 잠결에 인사를 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떴는데 그만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지요. 아니 도대체 누구시오? 아 글쎄 시커먼 복면을 쓴 사내가 과부 방으로 쑥 들어온 게 아니겠습니까? 기겁한 과부가 비명을 지르려는데 힘센 손이 입을 콱 막는 것이었지요. 몸부림치던 과부는 그만 숨이 막혀 까무러치고 말았답니다. 복면 쓴 사내는 과부를 그대로 보쌈해서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지요. 복면 사내는 과부를 들쳐 메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답니다. 산속 동굴로 들어가서야 사내는 보따리를 풀었지요. 팔다리가 묶이고 제갈까지 문 과부는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쳤답니다. 그러자 옷고름이 풀리면서 새하얗고 봉긋한 것이 눈에 쑥 들어왔지요. 그 바람에 복면 사내 덕구는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무슨 과부가 이리도 어여쁘답니까? 덕분에 아랫도리에 힘이 빡 들어왔지요. 덕구는 애써 참으면서 과부의 입만 풀어줬답니다. 목숨만 살려주시오. 안심하시오. 해코지할 생각은 없소이다. 그렇다면 날 이 깊은 산속으로 왜 데리고 온 것이오? 제발 그 연유라도 좀 합시다. 대기 순진한 청년을 꼬드긴 것을 아주 싫어하는 분이 있소이다. 그분의 분노를 샀으니 당분간 여기서 조용히 있어야 할 것이오. 아니, 내가 꼬드기긴 누굴 꼬드겼단 말이에요. 어허, 더 이상 묻지 마시오. 먹을 거랑 입을 거는 내가 가져올 터이니 여기서 얌전히 있으시오.
행여 이 첩첩산 중에서 탈출하려고 했다간 산짐승 밥이나 될 것이니 그렇게 덕구가 가버리자 유와 과부는 동굴 속에 홀로 남게 되었답니다. 과부는 무섭고 외로워서 홀로 흑흑거리며 울음을 터뜨렸지요. 그래, 잘 처리했느냐. 그것을 틀림없이 염전에 팔아버렸겠지.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이건 팔고 나서 받은 돈푼입니다요. 고생했다. 마님,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마님께서 반드시 뒤처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걱정하지 말래도 관아인 내가 잘 말해둘 터이니 너는 입만 다물면 된다. 사실 덕구는 과부를 산속 동굴에 숨겨두고 있었지요. 차마 아무 죄 없는 과부를 염전에 팔아치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김진사댁 마님께는 과부의 집에서 가져온 돈을 건네어 안심을 시켰답니다. 얼마 후 동네에서는 과부가 사라져 난리가 났지요. 허나 마님이 백방으로 돈을 풀어 별다른 조사 없이 지나가도록 무마시켰답니다. 마님의 돈을 잔뜩 받은 아전은 사또에겐 과부가 여행을 떠난 것 같다고 둘러댔지요. 그렇게 모두의 기억 속에 유아 과부는 점점 잊히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룻밤 사이에 부녀자가 사라졌는데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 말이 되는가? 딱 한 명, 석대만큼은 과부가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백방으로 과부를 찾았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자 결국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갔지요. 아니, 이게 누구야? 석대 아니냐? 형님, 오래간만입니다. 그래, 석대야. 참으로 반갑구나. 그런데 어인일로 이 형님을 찾았느냐? 그게 말입니다. 제가 사실 날랜 포수인 형님께 부탁할 일이 하나 있어 왔습니다. 말해보거라. 사실 석대는 소문난 사냥꾼인 박포수와 의형제였답니다. 박포수는 한때 산속에서 다리를 다쳐 죽을 뻔했는데 그때 우연히 지나던 석대가 마을까지 업고 오는 덕분에 살 수 있었지요. 그 이후로 박포수는 석대를 위해 은혜를 갚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자주 드나들던 과부 마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밤부터 보이지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안 보인다면 혹시 어디 여행이라도 떠난 게 아닌가? 저도 그 생각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만 요상하게도 옷가지건 재산이건 다 남고 몸만 달랑 사라졌더군요. 그렇다면 보쌈을 당한 게 분명하군. 그래서 그날 과부댁에서 나온 발자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이 이 산길에서 뚝 끊긴 게 아니겠습니까? 오라, 그래서 이 형님을 찾아왔구나. 잘했다. 내가 반드시 찾아주마. 박포수는 산을 평지처럼 달리며 한 번 찍은 사냥감은 놓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산속에 숨은 것이라면 어디 있더라도 박포수 손바닥 아니었지요. 그리하여 박포수는 석대와 함께 첩첩산 중 바위와 계곡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였지요. 그날도 덕구는 과부를 위해 음식과 생필품을 싸들고 산에 올랐습니다. 거진 다 도착했는데 저 멀리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웬 포수들이 여기까지? 겁이 덜컥 난 덕구는 바위 뒤편에 몸을 숨겼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니 낯익은 얼굴이 보였죠. 석대였습니다. 이건 필시 석대가 과부를 찾아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있다간 죄다 발각되겠구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내가 먼저 과부에게 가야겠다. 덕구는 한달음에 과부를 숨긴 동굴로 달려갔습니다. 어쩐 일로 또 오셨나요? 이번에야말로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것이에요. 어허,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소. 그런 짓은 안 하니 걱정 마시오. 내 비록 상전의 명령에 모시겨 그대를 여기로 데려왔지만 어찌 사람을 죽이겠소? 잔말 말고 따라오기나 하시오. 아니, 대체 날 또 어디로 데려가는 것이오? 가보면 알 것이오. 그리하여 덕구는 과부를 데리고 제를 넘었습니다. 계곡을 건너 산길을 가로지르니 어느새 한밤중이 되었지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험한 길로만 다니니 덕구도 과부도 지칠 대로 지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과부는 주저앉고 말았지요. 내 도저히 더는 못 걷겠소. 여기서 좀 멈추든지
아니면 차라리 날 죽이시오. 하는 수 없이 둘은 숲속 한가운데 앉아 잠시 쉬고 있었지요. 덕구가 살펴보니 과부는 며칠간의 일로 얼굴이 아주 헬스케진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자 덕구 마음 한켠이 아려오는 것이었죠. 몸은 좀 괜찮으시오. 얼굴이 말이 아니오. 물을 가져왔으니 좀 드시오. 고양이가 쥐 생각해주는 게요. 어쨌든 고맙게 마시겠어요. 과부는 덕구의 친절을 고맙게 받아들였답니다. 사실 처음에는 좀 무서웠지만 이렇게 지내다 보니 생각보다 덕구가 나쁜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보아하니 뼛속까지 나쁜 사람은 아닌 듯한데 어찌 부녀자를 납치하신 게요? 모시는 주인이 시키는 일이니 낸들 어쩌겠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처지라 거스르기 어려웠다오. 얼마를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도 재산이라면 있어요. 차라리 내가 갚아줄 터이니 날 그만 풀어주시면 안 되겠소? 덕구가 대답하려는데 갑자기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니 주변에 온통 붉게 빛나는 눈동자가 가득했지요. 굶주린 늑대떼가 냄새를 맡았는지 어느새 둘을 온통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과부는 겁에 질려 벌벌 떨었지요. 덕구는 그런 과부를 등 뒤에 숨기고는 척하고 앞으로 나섰답니다. 그때 늑대들이 덤벼들었지요. 덕구는 품에 숨겨둔 비수를 휘둘러 늑대를 찌르고 베었습니다. 늑대 여러 마리가 쓰러졌지만 배고픈 늑대들은 눈에 뵈는 게 없었지요. 한 마리가 쓰러지면 그 빈자리를 다른 늑대가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덕구는 과부의 손을 붙잡고 또다시 달아날 수밖에 없었답니다. 조심하시오. 달리던 과부는 그만 말을 헛딛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높다란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다급해진 덕구는 몸을 던져 과부를 감싸 안았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대굴대굴 구르고 부딪히며 절벽 아래로 떨어졌답니다. 그렇게 둘은 기절했다가 한참 만에야 깨어났습니다. 과부를 감싼 덕구는 온통 상처투성이었지만 과부는 멀쩡했습니다. 어디 다치지는 않았소? 덕분에 부러진 곳 하나 없습니다. 그럼 되었소. 덕구는 절뚝거리며 일어났지요. 그 모습을 보니 과부 마음도 찌르르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저 사내가 자길 보쌈했지만 늑대떼에 당당히 맞서고 방금 전에도 자기 대신 온몸을 다치며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 점점 더 덕구에게 마음이 기우는 것이었죠. 나참, 무슨 이런 순진한 보쌈꾼이 다 있다. 그거 날 보고 하는 말이오. 그래요. 당신처럼 온몸을 다쳐가며 여인네를 구하는 보쌈꾼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거 참 다행이로군. 온몸이 아팠지만 덕구와 과부는 시원하게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지금만큼은 납치된 과부도 납치한 보쌈꾼도 아닌 평범한 남녀 같았지요. 그 후로 두 사람은 급격하게 가까워졌답니다. 하기야 산속에서 서로 외에는 의지할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둘은 합심해서 개울도 찾고 잘만한 바위 틈도 같이 찾아냈지요. 자, 그러고 있지 말고 어디 상처 좀 보여주시오. 덧나서 당신이 죽기라도 하면 이 깊은 산속에서 나 혼자 어쩌란 말인가요? 그것도 그렇군. 그럼 예쏘. 과부는 치마를 찢어서 덕구의 상처를 싸매 주었죠.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저절로 몸이 닿고 말았답니다. 단단한 덕구의 몸에 닿은 과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어쩌면 이렇게 강하고 의연한 사내가 또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것이었습니다. 덕구는 덕구대로 한떨기 꽃처럼 예쁜 과부가 자꾸만 끌리는 것이었습니다. 둘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손을 맞잡았지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었답니다. 아니, 그런데 덕구는 정말 무식하게 컸지요. 아니, 이러다 죽겠소. 뭐가 일이 큰 것이오. 무식하게 큰 것이 들락날락하니 과부는 오락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것은 과부도 난생 처음 보는 것이었죠. 여하튼 둘은 깊게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덕구와 과부는 함께 별을 바라보며 사랑을 속삭였답니다.
이 모든 것은 김진사댁 마님의 지시였소이다. 아니, 그분이 왜 이런 짓을 시킨 것이에요? 사실 김진사댁 마님은 석대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오. 그런데 석대가 그대에게 푹 빠졌으니 그게 참으로 미웠던 것 같소.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납치하라니. 결국 덕구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았지요. 그리고는 이제 관하로 가서 자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차라리 잘 되었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둘이 조용히 다른 곳으로 가서 살도록 하죠. 난 하찮은 머슴인데 괜찮겠소? 머슴이건 뭐건, 이젠 당신이 제 서방이에요. 하늘 같은 서방이 되셨으니, 이젠 존대를 받으셔야죠. 어느새 과부의 마음속에 덕구가 단단히 자리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석대와 했던 불장난과는 달랐지요. 한편 박포수와 석대도 늑대와 마주쳤지요. 허나 공경에 빠졌던 과부들과는 다르게 박포수는 아주 살판이 났답니다. 늑대놈들, 죄다 도륙을 내야겠구나. 석대야, 너 먼저 가거라. 형님, 그럼 이 늑대들은 형님께 맡기겠습니다. 오냐, 난 이 늑대들의 가죽을 모아 한미천 잡고 있을 테니 넌 어서 가서 그 과부를 구하거라. 박포수는 오래간만에 사냥감을 잔뜩 찾았다며 신들린 사람처럼 늑대들을 쏘아 맞추는 것이었죠. 그렇게 박포수가 늑대떼를 상대하는 동안 석대는 마침내 덕구를 따라잡을 수 있었답니다. 이놈 잘 만났다. 여염집 여인을 납치한 악한이 바로 너로구나. 아니, 석대 자네가 여기까지 언제 왔는가? 그건 알고 없고. 어서 과부 마님을 내놓거라.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주게. 듣기 싫다. 자, 덤비거라. 덕구는 싸우기 싫었지만 잔뜩 독이 오른 석대가 덤비는 통에 한판 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돌 같은 석대의 주먹에 자꾸만 맞다 보니 화가 치밀었지요. 결국 둘은 무섭게 격투를 벌였답니다. 허나 이미 다친 데다 지칠 대로 지친 덕구는 석대를 당해낼 수 없었죠. 석대의 강력한 한 방에 덕구는 저만치 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놈, 네 놈을 붙잡아다 관하로 가야겠다. 잠깐, 석대야, 그 손 멈추려무나. 제발 좀 멈추면 안 되겠느냐?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덕구에게 붙잡혀간 과부마님이 오히려 석대를 가로막는 게 아니겠습니까? 과부는 눈물까지 쏟으며 석대를 막아서는 것이었죠. 아니, 납치를 벌인 덕구를 왜 감싸시는 겁니까요? 이제 이분은 내 서방이다. 서방이 부인을 데리고 어디든 갈 수 있는 노릇 아니냐. 그러니 너도 그만하거라. 석대는 맥이 탁 풀리는 것이었습니다. 덕구와 과부마님을 보니 이미 두 사람은 아주 깊은 관계가 된 것이 분명해 보였지요. 이렇게 된 이상 석대가 나서서 설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죠. 석대가 멈추자 과부는 그간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질투에 불탄 김진사댁 마님의 소행이라는 것을 소상히 밝힌 것이지요. 모든 것을 안 석대는 할 일 없이 고개를 떨구었지요. 마님, 그럼 행복하십시오. 쇠뇌는 물러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덕구와 과부를 한 번씩 쳐다본 석대는 산을 내려갔지요. 뒤늦게 늑대 가죽을 잔뜩 얻은 박포수가 나타났지만 함께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대는 어깨가 축 처져서 쓸쓸히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 이후 과부는 산을 내려와 집안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 덕구와 떠났습니다. 먼 마을로 간 둘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차리고 부부의 연을 맺었지요. 참으로 꿈을 꾸는 것 같소. 내 주제에 그대와 부부가 되다니. 저도 참으로 꿈만 같습니다. 이제야 훌륭한 서방을 새로 얻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리하여 둘은 행복한 밤을 보냈답니다. 어찌나 깨가 쏟아지는지 둘의 집은 그 근처에만 가도 떡방아 소리가 들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을로 돌아온 석대는 혼이 나간 사람처럼 살았지요. 마님, 참으로 실망했습니다요. 어쩜 그리 큰 일을 벌이셨습니까? 내가 참으로 미안하다, 석대야. 허나 나는 정말 너밖에 없구나. 제발 내 마음을 좀 헤아려주면 좋겠구나.
김진사댁 마님은 눈물까지 흘리며 석대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주인이 머슴 앞에 무릎을 꿇고 빌자 석대의 마음도 약해졌습니다. 아무렴 얼마나 좋았으면 그런 무모한 일을 벌였겠습니까? 석대는 한참 동안 마님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두 손을 맞잡았지요. 마님, 그간 많이 외로우셨지요? 이 석대가 이젠 마님만 바라보겠습니다요. 정말이냐? 네가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냐? 아무렴, 이렇게 마님께 사랑받는 모습이 이 세상에 어디 또 있겠습니까요? 그러니 이젠 더 이상 무모한 일 벌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둘은 화해의 밤을 보냈답니다. 오래간만에 돌같은 석대에게 안긴 김진사댁 마님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걸 이제야 다시 맛보았으니 다시는 떨어지고 싶지 않았지요. 그렇게 머슴과 마님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나름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고 하네요. 옛말에 예서지온이라 가시투성이 두더지에게도 짝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덕고와 과부, 석대와 김진사 마님처럼 결국 자기에게 가장 어울리는 상대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도 이 말을 기억해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살아야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손돌이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손돌이는 힘이 장사인데다 의협심이 많아 동네 사람들 모두가 그를 좋아했지요. 그러나 손돌이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30이 되도록 같이 살 여인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손돌이는 생긴 게 너무나 험상궂은 터라 여인네들은 그의 얼굴만 봐도 달아날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손돌이는 시린 옆구리를 부여잡고 하루하루 한숨만 내쉬고 있었답니다. 하루는 손돌이가 저 넓은 감자밭을 혼자서 다 메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구밭에서 웬 선비가 손돌이를 부르는 것이었죠. 어이 거기 자네 혹시 김부자 댁이 어딘 줄 아나? 김부자댁이라면 제가 잘 압니다요. 마침 제가 모시는 분이 김부자님이십니다요. 올 거니 잘 되었군. 내가 급한 일이 있으니 자네가 날 좀 안내하게. 알겠습니다요. 얼른 안내하겠습니다요. 그런데 이 선비가 그야말로 천하제일의 미남이었습니다. 어찌나 곱상하게 생겼는지 언뜻 보면 꼭 여인으로 보일 지경이었지요. 해서 손돌이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허참, 내가 이 선비님처럼 잘생겼으면 지금처럼 밤이 외롭지는 않을 텐데. 그렇게 손돌이와 선비가 마을 골목길을 지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지나가던 여인들이 전부 멈춰서서 이 선비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 선비님은 어쩜 저리 멋있으실까? 꼭 한 마리 약처럼 우아하시구나. 그러게. 옆에 손돌이가 있으니 더 비교가 된다. 그치? 손돌이는 험상궂은 것이 떡대만 커서 꼭 곰 같잖아. 학이랑 곰이 함께 걷는 것 같다. 여인들이 제잘거리는 소리에 손돌이는 또 한 번 한숨을 내쉬었지요. 허참, 남의 일이라고 떠들고 싶은 대로 더드는구먼. 누가 못생기고 싶어서 못생겼나? 아이고, 나도 선비님처럼 멋들어진 미남이었다면 소원이 없을 텐데. 그런데 옆에 선비가 손돌이가 하는 말을 그만 듣고 말았지요. 선비는 손돌이의 말에 화를 내기는커녕 빙그레 웃는 것이었습니다. 하하하, 남자가 얼굴이 대수인가? 미인은 자고로 듬직한 사내를 좋아하는 법이라네. 그러니 자네도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네. 아이고, 송구스럽습니다요. 그런데 제가 얼굴이 험상궂은 탓에 좋아해주는 여인이 하나도 없는 신세입니다요. 해서 선비님이 부럽기만 합니다요. 원, 나는 자네가 더 부러운걸. 자네처럼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봤으면 소원이 없겠네. 그 말을 들은 손돌이는 선비가 참으로 고마웠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얼굴만 잘생기신 게 아니라 마음도 참으로 넓은 분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죠. 말이야 바른 말이지 성질 사나운 양반이었다면 버릇이 없다며 손돌이에게 불호령을 떨어뜨렸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오히려 손돌이의 마음을 헤아려 위로를 해준 것이었죠. 해서 손돌이는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이야,
나하고는 역시 그릇이 다른 분이로구나. 고맙기도 하지. 이분이 언젠가 날 찾으면 꼭 크게 한번 도와드려야겠다. 그날 이후로 선비는 김부자 댁의 식객이 되었습니다. 김부자는 선비를 박대하지 않고 정중하게 대하는 것이었죠. 어째 자기 상전처럼 선비를 극진히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가솔들 사이에서 선비의 정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말이 많았지만 손또리는 입을 꾹 다물고 끼어들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아주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일찌감치 밭일을 마친 손또리는 산속 계곡으로 더위를 식히러 갔었지요. 어이구 살 것 같다. 아주 뼛속까지 시원하구나. 웃도리를 턱 벗어 제끼고 찬 계곡물을 푸샤푸샤 끼얹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지난번에 그 미남 선비님이 웬 복면 쓴 괴한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었지요. 여기까지 잘도 쫓아왔구나. 그래, 내 목에 걸린 상금이 얼마나 되더냐? 황금 100냥이다. 그러니 쓸데없는 반항 집어치우고 순순히 목숨을 내놓아라. 좋다. 내 목숨도 여기까지인 듯하니 마지막으로 후하게 베풀고 가야겠다. 괴한들은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무기를 휘두르며 금방이라도 선비님을 해칠 기세였지요. 허나 선비님은 다 체념한 듯 조용히 눈을 감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니 손또리 눈에서 불이 번쩍했지요. 이놈들 어째서 맘씨 좋은 선비님을 해치려 드느냐? 썩 꺼지거라. 넌 또 무슨 시커먼 산적 같은 놈이냐? 끼어들지 말고 갈 길 가라. 뭐라고? 나보고 산적이라고? 안 되겠다. 니들은 오늘 아주 혼구멍이 나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손또리는 물에 젖은 바지만 걸친 채 그대로 괴한들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괴한들이 칼, 창, 도끼를 휘둘렀지만 손또리는 그야말로 천하장사였지요. 길가의 바위덩이를 공깃돌처럼 뽑아서 던지니 제 아무리 날랜 무사라도 당할 재간이 있겠습니까? 괴한들은 손또리가 던진 돌덩이를 한 방씩 맞고 저만치 날아가 버렸지요. 안 되겠다. 둘러싸라. 포위해서 해치워라. 가까이 오면 뭐 방법이 있을 줄 알았느냐? 오냐, 어디 한번 사이좋게 날아가 봐라. 손또리가 주먹을 뻗으니 괴한들은 어이쿠야 비명을 지르며 대굴대굴 굴러다녔습니다. 무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손또리 주먹 하나를 당해내지 못하는데. 그렇게 손또리가 힘을 몇 번 더 쓰자 견디다 못한 괴한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달아나 버렸지요. 이제 계곡에는 벙쪄 있는 선비와 시근덕거리며 숨을 가라앉히는 손또리뿐이었답니다. 고맙긴 한데 자네 윗돌이 좀 걸치면 안 되겠나? 남사스러워서 쳐다볼 수가 없구만. 선비는 얼굴을 돌린 채 황급히 손사래를 쳤지요. 그러고 보니 손또리는 바지만 입은 채 그 장대한 팔뚝이며 울룩불룩한 복근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괴한들 칼에 스치는 통의 바지도 아주 넉마꼴이었죠. 입은 것만도 못한 꼴이라 통나무 같은 물건까지 그대로 다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요. 쇳내가 예의를 잘 몰라 선비님께 결례를 범했습니다요. 아니네. 내가 그냥 부끄러워서 그러니 신경 쓰지 말게. 헤헤, 그럼 일단 이 차림새로 있겠습니다요. 으아, 더 다가오지는 말게. 내가 너무 놀랄 것 같네. 선비는 묘할 정도로 부끄러워하는 것이었죠. 아주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손또리의 장대한 몸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또리는 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선비들은 원래 다 그런가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답니다. 자네 같은 장사는 처음 보는군. 나는 옥선이라고 하네. 저는 손돌이라고 합니다요, 선비님. 손돌이 아주 고맙네. 하마터면 횡액을 당할 뻔했는데 자네의 괴력 덕분에 목숨을 건진 것 같네. 선비는 큰 은혜를 입었다며 손또리를 데리고 인근 주막으로 갔지요. 그리고는 은혜를 갚겠다면서 아주 거창하게 술과 안주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갈비찜에 고기산적에 도토리묵까지. 평소에 없어서 못 먹던 안주가 푸짐하게 나오니 손또리는 입이 벌어졌답니다. 손돌이,
내 술 한 잔 받게. 헤헤, 그럼 잘 먹겠습니다요. 두 사람은 오래 사귄 친구처럼 연신잔을 부딪혔습니다. 저는 선비님처럼 아량이 넓은 양반님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가? 난 자네처럼 훌륭한 사내대장부는 본 적이 없네. 둘은 기분 좋게 웃었지요. 그런데 선비가 갑자기 비수를 한 자루 꺼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의형제를 맺는 게 어떠한가? 아이고 영광입니다요. 제가 동생하지요. 형님, 그래, 아우님. 우리 둘이 있을 땐 양반이건 머슴이건 의형제라네. 둘은 술잔에 서로의 피를 떨어뜨려 쭉 들이켰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피를 나눈 의형제가 되었답니다. 거나하게 술을 마시는데 아니 이게 또 뭔 일이랍니까?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손또리가 주변을 둘러보니 글새 주막의 모든 여인네들의 시선이 이쪽을 향한 것이었죠. 옥선 선비는 그야말로 시선 강탈 그 자체였습니다. 여자 손님들부터 주모의 계집종까지 일은 안 하고 선비의 곱상한 얼굴만 보는 것이었답니다. 에휴, 단 하루라도 좋으니 저도 선비님처럼 절세미남이면 좋겠습니다. 응? 또 그 소리인가? 사내란 자고로 자네처럼 호걸이어야 하네. 잘 생겨봤자 얼굴값 못한다는 소리나 듣고 산다네. 그래도 말입니다요. 저처럼 평생 여인의 손도 못 잡고 죽는 것보다는 잘생긴 게 무조건 좋습니다요. 허참 그렇게도 외로운가? 그러자 손돌은 속마음을 털어놓았지요.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여인을 품어보고 싶은 마음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손돌을 골똘히 쳐다보던 선비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알겠네. 아우의 평생 소원이라는데 내가 그거 하나 못 들어주겠나? 걱정 말고 나만 믿게. 아니 선비님, 무슨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요? 그러자 선비는 자기에게 아주 홀딱 넘어간 마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바로 이 마님과 물레방앗간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못된 대감에게 팔려가듯 시집간 분이라네. 그러니 나 대신 손돌이 자네가 마님을 달래주러 가면 안 되겠나? 네, 제가 말입니까요? 손또리는 정말이지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습니다. 헌데 제가 가면 혹여 마님이 실망하지는 않을까요? 실망은 무슨, 자네만한 사내가 조선팔도 어디에 있다고? 하지만 제가 좀 못생겨서 말입니다요. 내가 일전에 말하지 않았나? 여인은 자고로 듬직한 사내를 좋아한다고. 그러니 염려 턱 놓고 마님을 만나러 가게나. 사내라면 굴러 들어온 복을 차서는 안 되겠지요. 이윽고 달이 뜨자 마음을 단단히 먹은 손또리는 물레방앗간으로 향했답니다. 어흠, 실례하겠습니다요. 방앗간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방 한가운데 호롱불 하나만이 놓여 있어서 간신히 안을 분간할 수 있었답니다. 어서 들어오시게. 기다리고 있었다네. 마님은 그야말로 천하절색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또 얼마나 나긋나긋한지 은쟁반의 옥구슬이 굴러가도 이런 소리가 안 날 것 같았지요. 그리하여 너무나도 아름다운 마님의 모습에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지요. 손또리는 더 참지 못하고 마님의 손을 덥석 잡았답니다. 그런데 불현듯 머릿속에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님, 송구합니다요. 저는 사실 마님께서 기다리시던 옥선 선비님이 아닙니다요. 대장부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쉽지만 이런 미인을 가까이에서 봤다는 사실로 만족하기로 했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마님은 손또리의 고백에도 호호호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손돌이 자네. 솔직한 것이 참으로 장부답구나. 그러니 어디 대장부가 얼마나 듬직한지 내게 좀 보여주도록 하거라. 그러더니 그 나긋나긋한 팔로 손또리를 끌어안는 것이었죠. 덕택의 알싸하고도 향긋한 냄새가 손또리 코에 확 끼쳤답니다. 그야말로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지요. 나도 밤이 외롭기 그지없다네. 자네가 날 좀 위로해주면 좋겠구나. 손또리는 머릿속 인내심이 딱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야말로 야수가 된 손또리는 마님의 부탁을 온 힘을 다해 들어주었지요. 손또리가 그 쇳덩이를 앞뒤로 움직이니 마님 입에서 꾀꼬리 같은 울음이 흘러나왔답니다. 천하절색의 마님은 손또리를 붙잡고 밤새도록 위로를 받았지요. 어찌나 마님이 좋아했는지 물레방앗간이 떠나갈 지경이었답니다. 그렇게 손또리와 마님은 밤새도록 함께 황홀경을 맛보았답니다. 손돌아, 너무나도 좋았다. 다음에도 또 만날 수 있겠느냐? 말씀만 하십시오. 마님 말씀이라면 물속이든 불속이든 찾아가겠습니다요. 마님은 손또리의 대답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는지 또다시 품에 안이는 것이었습니다. 손또리는 또다시 차오른 힘을 남김없이 마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이윽고 먼동이 틀 무렵 깜박잠이 들었던 손또리는 그제야 눈을 떴지요. 마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야, 기막히고도 아찔한 하룻밤이로구나. 꿈인지 생시인지 아직도 분간이 안 되는구나. 물레방앗간 바깥에는 옥선 선비가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아이고 선비님, 참으로 고맙습니다요. 선비님 덕분에 너무나도 좋았습니다요. 정말이지 이제 죽어도 좋을 정도로 좋았습니다요. 정말인가? 손돌이 자네 정말로 그리도 좋았는가? 어째 선비가 손또리보다도 더 기뻐하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선비는 다음에도 꼭 마님을 불러주겠다며 손또리에게 단단히 약조를 했답니다. 며칠 후 선비는 마님을 또 보고 싶지 않나며 손또리에게 물었지요. 그러면서 마님을 보기 전에 자기랑 일 하나를 좀 해주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선비의 말만 기다리던 손또리는 뛸 듯이 기뻤답니다. 그 말씀만 기다렸습니다요. 자, 선비님께서는 제게 하명만 하시오. 패기만만해서 좋구먼. 역시 자넬 믿길 잘한 것 같네. 그러면서 선비는 손또리의 어깨를 팡팡 두들겼지요. 어라, 그런데 손길이 어딘가 익숙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손또리가 기억을 해내려고 하는데 선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마님이 사실 아주 나쁜 놈들에게 원한을 샀다네. 해서 지금 어디에 좀 붙잡혀 있는데 구해줄 수 없겠나? 아니 뭐라고요? 마님이 붙잡힌 곳이 대체 어딥니까? 아, 그게 오늘 밤 내가 정가를 보내어 알릴 테니 받자마자 와주면 된다네. 지금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좀 곤란하네. 아직은 잡히기 전인 걸 이라며 선비가 궁시렁댔지만 손또리는 듣지 못했지요. 해서 그날 밤 손또리는 준비를 단단히 하고 선비가 정가를 보내주기만을 기다렸답니다. 자정이 지나자 갑자기 바깥에서 부엉이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죠. 너무나도 뜬금없는 새소리에 손또리가 살짝 고개를 내밀자 화살이 팍 날아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으아, 이게 뭐다냐? 아니, 웬 편지가 화살에 매달려 있잖아. 편지에는 마님이 욕심 많기로 소문난 최대감 댁의 광속에 붙잡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대감은 왈패들을 잔뜩 부리는 악당으로 이 주변에서는 아주 유명한 대감이었죠. 심지어 관아에도 뇌물을 잔뜩 먹여서 최대감이 하는 일이라면 아무도 못 건드릴 정도였답니다. 최대감, 이 악당이 마님을... 그래봤자 피가 거꾸로 솟은 손또리에겐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답니다. 손또리는 마을 잔치 때나 쓰는 커다란 떡매를 울러매고 그대로 최대감 댁에 달려갔지요. 그리고는 떡매를 휘둘러서 그대로 대문을 박살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웬 놈이냐? 어떤 놈이 대문을 부수는 게야? 여봐라, 당장 저놈을 잡아다 숨통을 끊어버려라. 기겁한 최대감이 호령하니 무사들이 몰려왔지요. 하나같이 날이 시퍼런 칼을 꼬나쥔 게 아주 흉흉해 보였습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내 놈은 오늘이 제삿날인 줄 알거라. 아주 잡아서 회를 쳐주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정작 손또리는 눈만 꿈벅꿈벅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저 무사들이 어딘가 낯이 익었던 것입니다. 응? 우리 어디선가 만나지 않았는가? 헉, 내 놈은 지난번 계곡에서 본 그 괴물 딱지 아니냐? 그 두억신이 같은 놈이 여길 왜 온 거야?
그렇습니다. 선비를 해치려고 했던 자객들이 바로 최대감댁 무사들이었던 것이죠. 무사들은 손또리를 알아보고는 그대로 등을 돌려 사방팔방으로 달아나 버렸답니다. 행여 손또리가 쫓아올까 뒤도 돌아보지 않았지요. 아니, 어딜 가느냐? 내 돈만 먹고 꽁무니를 빼다니. 에라이, 이 먹튀 같은 것들아. 애가 탄 최대감이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지만 어쩌겠습니까? 하는 수 없이 최대감은 수아의 왈패들을 풀어 손또리를 덮쳤지요. 아이고 겁나게 걸리적거리는데 한꺼번에 오면 안 되겠느냐? 손또리가 떡매를 휘두를 때마다 왈패들이 두세씩 날아갔습니다. 험상궂은 얼굴에 커다란 떡매를 휘두르는 손또리는 도깨비가 따로 없었지요. 그렇게 빗질하듯 몇 번 휘저으니 남은 사람이라곤 손또리와 최대감뿐이었죠. 난 우리 마님만 구하면 되니께 그 다치기 싫으면 좀 비키소. 그러더니 발길질 한 방으로 창고의 벽을 무너뜨려 버렸지요. 거기엔 이전에 그 아리따운 마님이 꽁꽁 묶인 채 잡혀 있었답니다. 마님, 제가 왔습니다요. 자, 이제 가시죠. 손또리는 마님을 척 울러매고 바람처럼 최대감댁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최대감이 보쌈이다. 납치다.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잘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한참을 벗어난 후에야 손또리는 마님을 내려놓았지요. 고맙구나, 손돌아. 덕분에 저 간악한 남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구나. 고마우시다니 별 말씀을요. 이 손들이는 마님을 위해서라면 물속이든 불속이든.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이랍니까? 손또리가 뭐라고 더 말하려고 하는데 마님의 입술이 입을 막았지요. 손또리도 감격해 마님을 으스러져라 껴안았습니다. 고맙구나. 사내란 자고로 자네처럼 호걸이어야지.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걷어올려진 마님의 손목에 자기랑 똑같은 상처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상처는 지난번 의형제를 맺을 때 생긴 상처였지요. 아니, 어째 마님에게 선비님이랑 똑같은 상처가 있습니다. 마님 혹시 그 순간 손또리의 머릿속에 지금까지 느꼈던 이상한 점이 확 몰려드는 것이었죠. 그게 속여서 미안하구나. 사실 내가 바로 옥선 선비였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옥선 선비가 바로 마님이었던 것입니다. 내 진짜 이름은 옥화란다. 마님의 진짜 이름은 옥화였습니다. 옥화 마님은 그간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해주었지요. 사실 마님은 지체 높은 양반집 교수였습니다만 집안이 망하면서 최대감에게 팔리고 말았지요. 헌데 최대감은 마님을 때리고 구박만 했지 제대로 아껴주지 않았답니다. 마님은 가족들을 위해 눈물로 버텼습니다만 그만 자기 집이 바로 최대감 때문에 망했다는 알고 말았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마님은 증자를 훔쳐 남자로 변장하였지만 그만 자객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날 구해준 것이 손돌이 너였다. 그러니 너는 내게 생명의 은인이었던 것이다. 아이고, 그랬었군요. 별것도 아닌 일을 했는데 은인이라니 너무 황송합니다요. 아니다. 난 태어나서 너처럼 듬직한 남자를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너를 꼭 내 서방으로 만들고 싶었다. 마님은 미안했는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더니 손또리의 손을 꼭 잡는 것이었지요. 정말 미안하구나. 여인의 몸으로 함부로 돌아다닐 수 없는 노릇이라. 하는 수 없이 각과 도포를 걸치고 선비 행세를 했던 것이다. 그래도 진짜 사내대장부인 손돌이 너 덕분에 여자의 기쁨도 알고 너무나도 행복했다. 지금까지의 일이 모조리 마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손돌은 맥이 탁 풀렸지요. 헌데 어쩌겠습니까? 마님의 기구한 사연을 들어보니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손또리는 말없이 마님을 안아주었습니다. 손돌이 자네에게 마지막 부탁이 있구나. 아니 또 무엇입니까요? 절 난처하게 할 부탁이 또 있다고요? 내가 모은 증자를 조정에 바치면 최대감을 벌할 수 있을 것이야. 난 그 공으로 손돌이 널 면천시키려 한다. 그러면서 마님은 손또리를 면천시킨 후 혼례를 치르겠다는 것이었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갖고 싶은 게 생긴 것이다.
그러니 이 부탁을 부디 거절하지 않으면 좋겠구나. 손돌은 대답 대신 마님을 으스러져라 껴안아 주었답니다. 이후로 손돌이는 마님의 공으로 면천되어 둘이 경사스럽게 혼인을 하였지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내가 선녀처럼 아리따운 색시를 얻다니. 마님, 아니 선비님, 아니 색시야. 나 정말 너무 좋다. 첫날 밤이 되자 너무나도 기쁜 손돌이는 아주 제대로 커지고 말았답니다. 마님은 제대로 커진 손돌이를 보고 기겁을 하고 말았지요. 어째 지난번에 물레방앗간에서 봤을 때보다 좋기 2배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손돌아, 정말이지 커도 너무 크구나. 너 정말 사람 맞느냐? 마님은 그만 숨이 넘어갈 뻔하였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살살하라고 빌고 또 빌다가 나중에는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둘은 이웃 마을에 집을 얻어 새 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마님이 아오야 하면서 손돌이를 짓궂게 불렀지만 손돌은 장부답게 크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깨가 쏟아지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무척이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옛말에 천작제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지어준 인연이라는 뜻이지요. 우리도 난관 앞에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뚝심 있게 나아가야겠습니다. 옛날 설악산 산골 마을에 신영감이라는 칠순 노인이 살았습니다. 신영감은 깊은 산속에서 약초를 캐는 신만이었지요. 하루는 신영감이 평소처럼 약초를 캐러 산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저 높은 벼랑 위에 웬 젊은 처녀가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람결에 치맛자락이 훅훅 나부끼는데 처녀는 금방이라도 뛰어내릴 것만 같았지요. 깜짝 놀란 신영감은 한달음에 벼랑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떨어지기 직전에 처녀를 턱 붙잡았지요. 이게 뭐하는 짓인가? 부모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을 어찌 함부로 버리려는 것인가? 신영감의 꾸짖음에 처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지요. 흑흑 흐느끼면서 구슬 같은 눈물을 떨어뜨리는데 그 얼굴이 참으로 고왔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예쁜 처녀가 대체 무슨 연유로 절벽에서 뛰어내리려는 걸까요? 그만 울음을 멈추시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네만 부디 내게 그 연유를 들려주지 않겠는가? 혹시라도 이 늙은 몸이 도움이 될지 누가 알겠나? 그러나 처녀는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그렇게 한참을 울던 처녀는 좀 진정되었는지 입을 열었습니다. 살 희망이 하나도 없는 세상인데 제가 대체 왜 살아야겠습니까? 그러니 그만 돌아가신 부모님 곁으로 가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단 말인가? 네, 바로 이 절벽에서 돌아가셨지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떠나려고 합니다. 처녀는 본인의 이름이 서화라고 하였지요. 서화는 명의로 유명한 서삼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로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은 겐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관찰사 철원 대감과 연관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철원 대감은 출세가도를 달리는 조정의 실력자였지요. 그러나 성격이 음험하고 사악해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철대감의 명을 받고 이 산에 오셨습니다. 병사들과 함께 다니며 무언가를 그리시는 것 같았지요. 계속 두려워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러다 어느 날 절벽에서 그만. 서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거렸답니다. 아름다운 처자가 우는 모습에 신영감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거기다 새삼 권력자들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철운 대감과 무슨 일이 있었길래 부부가 쌍으로 비명에 갔는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낭자의 처지가 참으로 딱하구려. 그래도 그렇지. 함부로 목숨을 끊어서야 되겠소. 살아있어야 부모님 한도 풀 수 있는 법이라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제가 할 줄 아는 일이라곤 아버지께 배운 의술뿐입니다. 자자, 무얼 할지는 차차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 산바람을 오래 쐬으니 몸부터 좀 녹이러 갑시다. 그리하여 신영감은 서화를 데리고 산속 초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초막이 좀 누추해도 있을 건 다 있소이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만 하시오. 신영감은 서화를 위해 불도 피워주고 산나물죽도 끓여주었지요. 향긋하고 따끈한 죽을 먹고 있노라니 얼어붙었던 서화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서화는 참았던 눈물이 또다시 터져나오는 것이었죠. 에잉, 왜 또 우시오? 자, 여기는 안전하니 그만 울고 좀 쉬시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은혜는 무슨? 산에서는 다들 서로 도와야 하는 법이라오. 이제야 긴장이 풀어져서였을까요? 서화는 신영감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지요. 신영감은 서화 같은 미녀가 품에 안기니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그래도 내색 않고 조용히 서화의 등을 두드리며 위로했지요. 여태껏 한숨도 못 잤을 터이니 눈을 좀 붙이시오. 여기는 안전하니 안심해도 좋소. 덕분에 서화는 신영감의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 탓이었지요. 헌데 자면서 악몽을 꾸는지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자 신영감은 쯧쯧쯧 혀를 차며 서화의 손을 굳세게 잡아주었죠. 부모님을 잃고 너무나 오래 절망과 두려움에 떨었던 탓일까요? 세상에 의지할 이가 하나도 없었던 서화는 신영감의 손을 마치 구명줄이냥 꼭 쥐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가련하고 불쌍해서 굳센 신영감도 울컥했지요. 이렇게 아름답고 착한 처자가 어찌 이런 불행을 겪는단 말인가. 나라도 옆에서 힘이 되어 주어야겠다. 천지신명이시오. 서화 처녀를 꼭 좀 도와주십시오. 그제야 서화는 새근새근 숨을 쉬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서화는 신영감의 초막에서 머물게 되었답니다. 신영감이 약초를 캐러 나설 때면 서화도 함께 따라다녔지요. 산 좋고 물 좋은 설악산은 무척이나 아름다웠답니다. 계곡에는 맑고 찬 물이 졸졸 흐르고 산등성이 벌판에는 이름 모를 들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신영감이 돌아지며 더덕을 캐는 동안 서화는 산채를 뜯고 산과일을 모았지요. 그렇게 저녁이면 초막으로 돌아가 산에서 구한 나무를 넣고 된장국도 끓이고 잡곡밥도 지었답니다. 둘은 오순도순 식사를 같이 하고 달빛 아래에서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설악산에서 보면 달이 참 밝다오. 그 달빛이 산을 비추면 봉우리마다 하얗게 빛나는 것이 꼭 배곡 같지. 정말 아름다워요. 가끔씩 여긴 마치 이 세상이 아닌 것만 같아요. 그래요. 꼭 꿈속 같지. 서와 처자가 내 옆에 있으니 더욱 더 꿈속 같다오. 저도 그래요. 이렇게 다시 달과 별을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대답한 서화는 자연스레 신영감의 손을 쥐었지요. 하지만 신영감은 서화의 손에서 슬쩍 손을 빼내었답니다. 신영감도 선아가 좋았지만 그래도 선아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요. 그건 둘의 나이 차이가 커도 너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와 처녀, 이 늙은이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소. 내가 죽고 나면 선아는 또다시 혼자가 될 것이오. 그러니 처자의 마음은 받아줄 수가 없다오. 그런 말씀 마세요. 연심의 나이가 대수인가요? 저는 이미 마음을 먹었답니다. 어르신께서 가시면 저도 따라갈 거예요. 어허, 다 큰 처자가 못하는 소리가 없군. 불같은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식는 법이오. 나 또한 그러했소이다. 그 말에 서화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걸 보자 신영감의 마음이 또다시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신영감은 이를 악물고 마음을 다잡았답니다. 자자자, 이 얘기는 그만하고. 내가 늙었다 해도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어. 그동안 부모님의 원통함은 꼭 풀어줄 것이니 부디 날 믿고 모든 것을 털어놓아주면 좋겠소. 신영감의 말에 서화는 눈가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꾸깃꾸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이오? 이 그림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제게 주신 것입니다.
관찰사가 노리는 물건이니 잘 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신영감은 쏟아지는 달빛의 그림을 비춰보았습니다. 그림은 설악산의 산천을 그린 산수화였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요? 아버님은 이 그림이 조선의 시조이신 태조대왕께서 남긴 보물이라고 하셨지요. 태조대왕께서. 허, 엄청난 물건이었군. 궁궐의 오래된 기록 사이에서 찾았다는 것밖에 저도 모릅니다. 서화의 그림은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남긴 보물이라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서화의 아버님은 절대로 이 그림이 병마도사에게 들어가선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서화는 이 그림에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지 알 길이 없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한참 동안 그림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신영감이 무릎을 탁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호라, 이제야 알겠다. 역시 서화의 아버님은 보통 분이 아니셨구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림의 비밀을 아시겠습니까? 천지신명의 도우심이라. 어쩌면 서화 처자가 내게 온 것이 다 천운인지도 모르겠소이다. 다음 날 신영감은 서화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설악산 깊디 깊은 골짜기로 향한 신영감은 마침내 커다란 바위 아래로 갔지요. 예로부터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바위라 신령바위라고 불리는 영험한 바위였습니다. 신영감은 그림을 한 손에 든 채 신령바위 한켠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더니 풀숲 여기저기를 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연유라도 말해 주십시오.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잠시만 조용히 기다리시오. 입을 열다 부정이라도 타면 안 될 말이니까. 서화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했지만 꼭 참고 신영감을 기다렸지요. 그러기를 1시간. 마침내 신영감은 무슨 풀꽃 한 송이를 찾아낸 것이었지요. 심 봤다. 심을 봤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랍니까? 산삼을 봤다니요. 얼떨떨한 서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신영감은 조심스레 산삼을 파헤쳤답니다. 신영감이 흙을 털고 산삼을 들어올리자 뿌리가 어린아이만한 커다란 산삼이 나오는 것이었지요. 역시나 천년을 묵은 태을천종산삼이로군. 값을 따질 수 없는 보물이로다. 태조대왕이 남긴 그림. 그것은 바로 이 태을천종산삼을 가리키는 지도였던 것입니다. 허나 신영감처럼 설악산에 대해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상상도 못할 곳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아마도 태조대왕께서는 이 보물을 발견하고도 훗날을 위해 그대로 두셨던 것 같소. 그렇다면 저희 부모님은 이 보물 때문에 희생당한 것이군요. 그러게나 말이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이걸 지키려고 하셨던 것 같구려. 서화는 또다시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어째 태을천종산삼을 찾았는데도 별로 기쁘지가 않았지요. 이런 보물보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 좋았으니까요. 그 모습을 바라본 신영감은 조용히 서화를 껴안아 주었답니다. 둘이 초막에 돌아왔을 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신영감은 서화에게 조용히 말했지요. 이제부터 관찰사가 이 산삼으로 뭘 하려고 했는지 알아봐야겠소. 조심하십시오. 철운 대감은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는 잔인한 자입니다. 명심하겠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초막에서 몸조리 잘 하시오. 그리고 날이 밝자 서화를 힘껏 안아준 신영감은 철운 대감을 만나러 강릉 관하로 떠났습니다. 이보시오. 관찰사 대감이 계시오? 아니, 웬 늑수그레한 노인네가 관찰사 대감을 찾는 것이냐? 전에 서의원에게 주기로 한 물건이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서의원이 오질 않더이다. 그런데 서의원이 자기가 물건을 못 받으면 관찰사 대감께 대신 전해드리라고 해서 온 것이오. 무엇이라고? 서의원이. 알겠다. 여기서 기다리거라. 신영감은 시치미를 뚝 떼고 맡아놓은 서의원의 물건을 관찰사에게 넘겨주겠다고 전했지요. 그 말에 깜짝 놀란 포졸은 서둘러 관찰사에게 달려갔답니다. 대감,
지금 서의원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뭐시, 어서 들라 해라. 신영감은 관찰사의 앞으로 끌려갔지요. 서의원이 자네에게 맡긴 물건이 있다고 했나? 그렇습니다요. 그 물건 어디 있느냐? 어서 내놓거라. 지금은 없습니다. 뭐시, 지금 나랑 말장난을 하자는 게냐? 말장난이라니요. 천부당 만부당 합니다요. 워낙에 귀한 물건이라 안전한 곳에 잘 보관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요. 철훈 대감은 시근덕거리면서 분을 사겼지요. 헌데 지금 물건이 없다 하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물건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져오도록 하겠다. 산길이 험한 곳에 있어 아무 사람이나 보낼 수 없을 겁니다. 제가 길 안내를 해드리지요. 좋다. 허나 딴 마음을 품었다간 크게 경을 칠 줄 알거라. 이를 말입니까? 저는 요 앞 주막에 묵고 있으니 사람이 준비되면 언제든 기별 주십시오. 그렇게 철훈 대감을 꼬드긴 신영감은 주막으로 돌아갔답니다. 예상했던 대로 관찰사는 태을 천종산삼을 찾고 있던 것이 분명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신영감이 잠을 자고 있는데 방 안에 시커먼 그림자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걔 누구요? 신영감이 소리치자 그림자들은 단숨에 신영감을 덮쳤지요. 그리고는 목에 시퍼런 칼날을 갖다 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건은 어디 있지? 서의원이 맡긴 물건 말이다. 지금은 없다니까. 아까 다 말했지 않소. 그나저나 그 물건을 왜 그리 찾는 게요? 그건 내 놈이 알바 아니다. 어쨌든 지금은 없소이다. 내일이면 있는 곳으로 안내할 테니 그리들 아시오. 자객들은 신영감의 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역시나 물건은 없었답니다. 다음 날 철훈 대감은 시치미를 뚝 떼고 부하들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하나같이 험상궂고 우락부락한 것이 어젯밤 침입했던 자객들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허나 신영감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은 채 이들을 안내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신영감은 산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허나 수십 년을 산에서 살아온 신영감에게 산길은 평지와 다를 바가 없었답니다. 반면 자객들은 아주 죽을 맛이었습니다. 험한 산길을 끝도 없이 걷는 통에 발이 퉁퉁 부르틀 지경이었지요. 이놈 영감탱이야! 대체 산길을 얼마나 걸을 셈이냐? 도대체 이 깊은 산속에 그 물건이 있는 것이 틀림없느냐? 안달이 난 자객들은 신영감을 닥달하기 시작했지요. 개 중에는 칼을 꺼내는 자객도 있었지요. 허나 신영감은 태어나기만 했습니다. 천년 묵은 산삼이라면 더 깊은 곳에 숨겨두었소. 그건 아무 곳에나 쉽게 둘 물건이 아니외다. 행여하게에 나쁜 기운을 쐬었다간 보물을 망칠 수도 있단 말이오. 신영감의 말에 자객들은 이를 갈면서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이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있었는데 신영감의 뒤를 따르던 자객 하나가 외쳤지요. 저 벼랑은 눈에 익는다. 이놈, 여기는 3시간 전에 왔던 길목이 아니냐? 그걸 지금에서야 깨달으셨소? 참 눈치가 없기도 하구려. 이제 보니 신영감은 자객들을 데리고 고된 산길을 빙글빙글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가 잔뜩 난 자객들은 신영감을 죽이겠다며 덤벼들었지요. 그러나 산에서는 토끼보다도 날랜 신영감이었습니다. 잽싸게 달아나는데 어찌나 빠른지 날래기로 소문난 자객들조차 뒤를 따르기가 버거웠지요. 그렇게 신영감은 술래잡기를 하듯 자객들을 뒤에 붙인 채 온 산을 떠돌며 추격전을 벌였답니다. 저기 그 영감탱이가 있다. 잡아라. 이번에는 놓치지 마라. 아주 포를 떠서 산짐승 밥을 만들어 줘야겠다. 가까스로 자객들이 신영감을 찾았을 때 신영감은 오르막길 위에 있었답니다. 자객들이 칼을 휘두르며 덤벼드는데도 신영감은 태연자약했지요.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뭐란 말입니까?
자객들이 금방이라도 신영감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신영감이 위에서 바위를 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커다란 바위가 굴러 떨어지자 작은 돌들이 같이 쏟아져 내렸지요. 덕분에 신영감을 쫓던 자객들은 쏟아지는 돌무더기에 파묻혀 전멸을 당하고 말았지요. 신영감은 처음부터 추격자들을 모조리 해치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걸로 당분간은 철원 대감도 몸을 사리겠지. 이 틈에 서와 처녀를 데리고 더 깊은 산속으로 숨어야겠다. 추격자들을 쓰러뜨린 신영감은 초막으로 돌아왔지요. 신영감은 돌아오자마자 서화부터 찾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무슨 일이랍니까? 초막에 철원 대감이 떡하니 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철원 대감과 그 부하들은 서화를 붙잡아둔 채 신영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느니라. 귀신을 속일 것이지 감히 날 속여? 여봐라, 저 영감탱이를 꽁꽁 묶어라. 신영감은 달아날 수 있었지만 서화가 붙잡힌 것을 보니 꼼짝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밧줄에 묶인 신영감은 철원 대감의 명령에 흠씬 두드려 맞고 말았습니다. 아주 복날 개 맞듯 얻어맞은 신영감이 쓰러지자 물까지 뿌려대며 또 메타작을 벌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참 후에야 철원 대감은 신영감을 일으켜 세우라 명령하였지요. 자, 이제 그만 태을 천종산삼을 내놓거라. 허나 신영감은 말이 없었습니다. 혹여 산삼을 내놓았다간 서화가 어떻게 될지 몰랐으니까요. 그만하시지요. 저희 부모님에 이어 저분까지. 도대체 왜 이리 태을천종산삼을 찾으시는 겁니까? 보다 못한 서화가 눈물을 뿌리며 몸부림을 쳤지요. 그 물건이 어디 보통 물건인 줄 아느냐. 그것만 있으면 저 청나라 태자의 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이다. 사실 청나라 태자는 중병이 들어 오늘 내일 하는 중이었습니다. 해서 청나라 황제는 태자의 병을 고치는 자는 누구든 황실의 부마로 삼겠다고 선언하였지요. 황실의 부마가 된다면 조선의 임금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될 것이었습니다. 태을천종산삼만 찾으면 내가 바로 부마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조정을 장악하는 것은 일도 아니지. 그 누가 청나라 부마의 말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 말이야. 겨우 그런 권력 욕심으로 산삼을 찾으신 것이오? 서와 처녀의 부모님의 목숨까지 빼앗으면서? 그래, 서의원. 그자는 아까운 자였지. 조선 최고의 의수를 지녔으니. 그러나 그게 어쨌단 말이냐. 그게 다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다. 필요한 일이었다. 이 말이다. 철원 대감은 데려온 무사들을 지휘해 군마까지 설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삼을 찾을 때까지 아주 산에 눌러 있겠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면서 천년 묵은 산삼의 위치를 토설할 때까지 서화를 나무에 묶어두라고 지시하였지요. 신영감이 막아보려 했지만 매서운 몽둥이 찜질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흠씬 두들게 맞은 신영감은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무사들이 신영감의 맥박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요. 대감, 영감이 쓰러졌습니다. 아무래도 숨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죽어도 상관없다. 어차피 서화 그것에게 산삼의 위치를 물어보면 된다. 그러면서 신영감의 시신이 보기 싫다며 아무렇게나 산에 내다 버리라는 것이었죠. 어차피 짐승밥이 될 테니 묻어줄 필요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신영감은 철운 대감의 부하들에게 질질 끌려가 들판에 버려졌답니다. 서화는 울부짖으며 신영감을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지요. 자, 니년도 적골이 되기 싫으면 순순히 태을천종산삼을 숨긴 곳을 말하거라. 내가 그곳을 말해줄 것 같소이까? 대감, 차라리 날 죽이시오. 독한 계집이군. 여봐라, 저것을 나무에 묶고 문초를 해라. 입을 열 때까지 절대로 봐줘서는 아니 된다. 철운 대감이 군막에서 부어라 마셔라 술잔을 기울일 동안 서화는 무사들에게 갖은 고초를 겪고 있었습니다. 무사들은 서화를 때리고 윽박지르며 심하게 고문하였지요.
어느새 서화의 고운 얼굴에는 피멍이 들고 온몸에는 성한 곳이 없었답니다. 정말 독한 년이다. 이 지경이 되고서도 입을 열지 않다니. 자자, 오늘은 밤이 깊었군. 내일 다시 문초를 하도록 하세나. 무사들이 돌아가고 옆을 지키는 경계무사 하나만이 남았지요. 가만히 지켜보던 서화는 경계무사에게 말을 걸었지요. 무사님, 제발 부탁이니 잠시 나무에서 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 소피가 너무 급하다오. 흥, 귀찮게 무슨 부탁이냐? 매달린 채로 해결하던가 하거라. 그러지 말고 부탁 좀 들어주시오. 그러면 산삼이 어디 있는지 무사님께만 살짝 말해드리리다. 서화의 말의 경계를 보던 무사는 솔깃해졌지요. 그리하여 무사는 서화를 데리고 인근 풀숲으로 갔답니다. 서화가 치마를 내리고 쭈그려 앉는 동안 무사는 잠깐 고개를 돌려주었답니다. 그것이야말로 서화가 바라던 바였지요. 서화는 잽싸게 돌멩이를 집어들어 무사를 내리쳤습니다. 갑작스런 일격에 무사는 비틀거렸지요. 서화는 그 틈에 달아나기 시작했답니다. 아니, 저 맹랑한 것이. 오냐, 넌 잡히면 아주 재산날일 줄 알아라.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서화는 산 아래로 도망치기는커녕 들판으로 달아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은희님, 하다못해 은희님의 유골이라도 묻어드리겠습니다. 서화는 눈물을 뿌리며 신영감을 찾았지요. 뒤에서 무사가 쫓아오는데도 서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신영감이 버려진 곳만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마침내 서화는 들판 구석에서 기절한 신영감을 찾아낼 수 있었지요. 쓰러진 신영감을 보니 서화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해서 서화는 신영감을 와라 껴앉았지요. 그런데 신영감의 코 밑에 손을 대니 아니 글쎄 미약하게나마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인께서 아직 살아있으시구나. 천지신명이시여 감사합니다. 서화는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지요. 주머니에는 아주 향기로운 단약이 몇 알 들어 있었습니다. 은희님, 이 단약이야말로 은희님께서 맡기신 태을천종산삼입니다. 은희님이 철운 대감을 찾아간 날, 저는 태을천종산삼을 고아 이 단약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단약을 은희님께 돌려드릴까 합니다. 이 약이야말로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태을신명단이었습니다. 서화는 신영감의 입에 단약을 넣어주었지만 기절한 탓에 먹지를 못했지요. 그러자 서화는 그 고운 이빨로 꼭꼭 씹어 자신의 입으로 단약을 먹여주었답니다. 처음에는 움직임 하나 없던 신영감은 자기도 모르게 단약을 조금씩 삼켰습니다. 내 인연, 넌 오늘 호되게 경을 칠 것이다. 그때였습니다. 마침내 서화를 찾아낸 무사가 머리채를 확 낚아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화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지요. 무사는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서화에게 흠씬 발길질을 했지요. 어디 한번 죽어봐라. 이 시체가 뭐 볼 게 있다고 이 고생을 시키냔 말이냐?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방금까지 뻗어 있었던 신영감이 어느새 일어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무사의 어깨를 턱 잡았지요. 아니, 다 죽어가던 게 어디서 이런 힘이? 깜짝 놀란 무사가 돌아보는데 신영감은 그대로 무사를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무사는 무슨 조약돌 마냥 쑥 날아가서 저 먼 비탈길로 대굴대굴 굴러갔지요. 긴 비명만 남긴 채 무사는 그렇게 산골짜기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서화처녀, 그간 고생이 많았소. 손을 잡고 서화를 일으켜준 신영감은 고마움의 표시로 세게 안아주었답니다. 서화는 신영감의 품에 안긴 채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요.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시오. 내 오늘에야말로 철은 대감의 악행의 종지부를 찍어야겠소. 신영감은 온몸에서 힘이 넘칠 것 같아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팔다리가 얼마나 가벼운지 한 번 걸음을 뗄 때마다 10여 장씩 날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달음에 철운 대감의 군마까지 온 신영감은 벼락같이 호통을 쳤지요. 내 이놈들, 권력의 눈이 어두워 죄 없는 사람들을 해치다니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그 바람에 놀란 철운 대감과 무사들이 군막에서 튀어나왔지요.
놀란 철훈 대감이 살펴보니 그 다 죽어가던 영감이 다시 나타난 게 아니겠습니까? 철훈 대감은 이건 필시 부하들이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한 탓이라고 생각했지요. 못들 하느냐. 어서 저 영감탱이를 아주 능지처참을 해버리지 않고. 사방에서 무사들이 칼을 휘두르며 덤벼들었습니다. 저마다 내로라 하는 검객이었습니다만 신영감의 눈에는 하품하는 것처럼 느리기만 했지요. 신영감은 무사들의 팔다리를 붙잡아서 빙빙 돌리다가 저 멀리 날려버렸답니다. 아니, 저게 대체 사람의 힘이냐? 사람이 아니라 수수깡을 가지고 노는 것 같구나. 신영감이 주먹을 휘두를 때마다 무사들이 두셋씩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어느새 주변에는 오직 신영감과 벌벌 떨고 있는 철훈 대감만이 서 있었지요. 신영감은 철훈 대감 앞에 우뚝 섰습니다. 나는 조정의 벼슬아치다. 내 놈 같은 하찮은 신만이가 이 관찰사를 심판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아도 서 의원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 놈의 악행을 낱낱이 고발하는 내용의 증자를 남겨두었으니까. 무엇이? 서 의원이 떨어진 벼랑 아래를 제대로 살펴보지를 않았더구나. 증자가 있다는 말에 관찰사는 다리가 풀려버리고 말았지요. 사실 서 의원이 남긴 증자는 이미 강직한 좌상대감에게 전달된 뒤였습니다. 허나 관찰사가 가진 권력이 너무 막강하여 섣불리 잡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꼬리가 밟히고 말았으니 관찰사의 악행도 끝장이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잃은 관찰사는 관하로 압송되어 무거운 벌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돌아가신 서 의원의 명예도 회복되었고요. 자, 우리의 긴 인연도 이제 끝이 가까웠구려. 모든 것을 끝낸 신영감은 서와의 손을 맞잡았답니다. 이제 슬슬 마을로 내려갑시다. 마지막으로 서와 처녀의 신랑감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소? 그러나 서와는 고개를 젓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이렇게 잘생긴 대장부를 두고 제가 가기를 어디 가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오? 대장부라니? 은희님, 자기 얼굴을 한번 보시지요. 그제야 신영감은 물가로 뛰어가 얼굴을 비춰보았답니다. 이럴 수가.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신영감은 어느새 젊어져서 더 이상 노인이 아니게 될 것이었죠. 검은 수염의 검은 머리칼이 돋아난 것이 작년에 잘생긴 미장부가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태을 신명단의 신묘한 기운 덕택이었습니다. 영약의 기운이 신영감을 30년은 젊게 해준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천지신명의 도우심이라.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천지신명께 감사드립니다. 제게 이렇게 훌륭한 낭군님을 주셨으니 천년만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영감과 서와 처녀는 뜨겁게 서로를 안았습니다. 신영감은 천년 묵은 산삼을 먹은 뒤로 무식하게 커져서 아주 서화를 보내버렸지요. 신영감의 괴력 앞에 서화는 밤새 장판만 긁으며 엉엉 울 수밖에 없었답니다. 허나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흘리는 행복한 눈물이었지요. 그 뒤로도 두 사람은 아름다운 강원도 산천에서 살며 아들, 딸 많이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서화가 모든 것을 포기했다면 지금과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이번 이야기를 교훈 사만안관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배워야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